자, MBC 뉴스 대장. 자, 오늘은 대장동 논란. 이거 쟁점 좀 총정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조용익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요즘 뭐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대선 전국이 뜨겁습니다. 아, 네. 그쵸. 그래서 대선 전국 속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나 지도자가 어느 분이 되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제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 왜 굳이 이렇게 틀리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당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라든지 국가 전환의 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진보 세력이 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주장할 것이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4강이 확정이 됐어요. 예. 결국 법조인 3명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원희룡 전 지사가 드디어 올라갔어요. 오징어 게임을 외쳤다고 원희룡 지사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는 봤는데 예, 예.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또 누구죠? 그 하태경, 하태경하고 황교안. 황교안. 예, 예, 예. 대개 그래서 황교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안상수, 안상수 말 한성 그 원희룡. 예, 황교안, 원희룡, 최재형 셋 중에 한 분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 예. 이제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음. 황교안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 예. 이제 원희룡이 올라간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좀 이 네 명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돌발적인 위험 요소를 좀 줄였다 이렇게 또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은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고 자꾸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2등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4등 후보를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황교안을 자꾸 끌어들이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 된 건 그쪽 입장에서는 그 1, 2위 후보가 태극기 세력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잠깐 얘기해 보면 이제 다음 달 11월 5일 날 이제 쭉 10여 차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법조인 출신 3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뭐 의원 중진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뭐 4명 4강에서도 결국 대장동 화천대유 계속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쟁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가짜뉴스, 왜곡뉴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용익 변호사님과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키워드 대장동 개발 사업 개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이거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제 대장동에 한 92만 제곱미터 약 한 27만 8천 평에 한 5,9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단순한 택지 개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구 제1공단에 약 한 5만 6천 제곱미터를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결합되어 있는 1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그 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 제1공단을 공원화하겠다 이런 그 주민들의 수건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막대하니까 사업 시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대장동과 다소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거기에 한 400면 정도의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대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북측 터널이라든지 대장 IC 확장 공사라든지 배수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또 해서 한 5,503억 정도를 회수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당 이익도 한 1,822억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 사업은 2015년도 2월 달에 공모를 시작을 해서 2015년도 3월 달에 공모를 마감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협의를 해 가다가 2015년 6월에 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 특수 목적법인인 SPC인 성남의뜰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다음에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43%, 그다음에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7%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성남시에서 우선주를 가지고 확보한 5,503억 이외에 나머지 그 수익을 민간인 그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뭐 많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결국 그 배당 이익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배당이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화천대유가 7%였어요, 그렇죠? 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반면에 그때 당시에 메리츠 증권인가요? 네. 거기서도 근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배당률 더 많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가 선정된 이유. 그거에 대한 납득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제 이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그 민간 개발하느냐 공영 개발을 하느냐 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 시장이 그 한 4,500억 정도의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부 공영 개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방채 발행을 성남시 당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도 그것이 지방채 부채율이 높다 등등의 이유로 이거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공공 개발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성남시가 이제 그 비용을 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의 재정이 원만치 않으니까 민관 합동을 하면서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그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민간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했고 그때 이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하나은행이라든지 세 군데 컨소시엄 중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것이고 화천대유를 보고 선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를 보고 선정한 건 아니다 네. 하는 거죠. 자,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원래부터 공영 개발이었었는지 뭐 지금 답변을 주셨었는데 또 좀 더 깊은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2004년도에 그 한나라당 출신 이대엽 시장이 있을 때 이 주택공사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사업 계획이 누출되면서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수십 명이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문제가 돼서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서 LH가 이거를 다시 이 공영 개발 재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LH가 공영 개발 하려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LH가 왜 민간 회사에서 하는 사업이 경쟁하냐, 경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 그 신영수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하고 이래서 LH가 결국 2010년도 6월달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 민간 개발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비버리 hils의 컨셉을 차용해가지고 고급 택지를 개발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거는 공영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26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대했고 성남시의 의원들도 지방채 발행을 반대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 계속 이제 성남시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 어려운 사업인데 어떻게 빚 갚으려고 이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공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 공공 사업을 참여하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해서 2012년도 11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부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부결이 됐다가
2012년도 12월 달에는 새누리당에서 집단 등원 거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3년도 2월 달에 결국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의결이 됐었는데 의결이 되자마자 성남시 의회에서는 이 의결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결국에는 7월 달에 가서 법원에서 그 각하 결정이 돼서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공영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민간 개발을 하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를 이재명 시장이 이 사업을 민간에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민관이 합동해서 결합해서 이런 그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이때 당시 이게 최초였나요? 민과 관이 하는 최초였었나요? 공사.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뭐 LH가 하거나 뭐 민간이 하고 했었는데 그 이재명 시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게 해서 민간 합동으로 참여를 하게 했고 그 전에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뭐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있었다고는 하니까 근데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구도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개발 사업은 원래 민간 사업이었다. 예. 라고 근데 중간에 공영으로 하겠다 시장 권한으로 근데 그게 이제 반대를 부딪혀서 민과 공영 같이 하는 걸로 예. 마무리 졌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요. 부천에도 지금 이거 지금 재개발을 4군데 5군데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도 그렇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산 LCT 같은 경우에도 거기 해운대 원래는 거기 백사장 근처에다가 관광객 유치할 목적으로 리조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를 나중에 이제 초고층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제 규제를 풀면서 이제 그 엄청난 사업이 됐는데 1조 원의 수익을 민간이 그대로 다 가져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민간에 두면은 그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는 얻는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천도 지금 여러 지역에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상동 영상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곳의 사업인데 과연 부천시에도 있는 부천시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도시공사랑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그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부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행 사업들을 분명히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남미경 시의원이 나오셨는데 도시 위에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부천에도 4군데 지금 아직 뭐 조합까지 설립이 안 됐지만 추진이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모델이 이제 화천대유 비슷하게 민과 사 같이 하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 LH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걸 민영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주 있는 것들인가요? 하다못해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도 LH가 하다가 또 민영으로 돌리겠다 기사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LH도 이제 토지개발 사업을 하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게 맞는데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강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가 양보하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천시의 여러 사업들도 LH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여쭤볼게요. 자 민간 사업자와 공공 개발을 하게 됐는데 민간 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하나은행 주관하는 곳,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이 3군데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각이 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결국에는 이 거대한 1조 5천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하려면 이 얼만큼 이 핵심적인 요건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느냐 이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성남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5,500억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을 보장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우수했다고 판단된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 해서 이제 제 자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런 능력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컨소시엄을 선택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는 화천대유를 미리 내정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화천대유라는 이 자산관리 회사를 보고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선택했고 하나은행에서 이 SPC만 가지고는 이 세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회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선정하려면 여러 선정 기준과 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 배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출자자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PF 대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 항목 부분이 전체 중에서 420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항목은 20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럼 화천대유만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컨소시엄도 다 이렇게 자산관리회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공모한 이 중에서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이 성남시의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돼서도 그 이재명 시장이 이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면서 성남시에서는 뭐 돈 하나 안 들이고 5,500억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가 난 그 주된 취지는 법원에서도 성남시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결국에는 이런 5,503억의 내역들이 성남시의 이익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그 재판까지 했는데 1심부터 다 무죄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됐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 또 그 재판 중에 그 성남시가 다수의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다수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잡혀갈 수도 있는 건데 네.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때 다 대법원까지 무죄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 이유 키워드 잡았고요. 뭐 뜨겁잖아요, 화천대유 수익. 뭐 최근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뭐 세금 떼고 28억, 그리고 임원 100억 원 나왔었고 앞으로도 쭉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특정 민간업체가 수백억대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서 초비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3억 1천만 원 증액에 불과한 신생업체가 어떻게 이 사업에서 참여해서 500억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는지 자, 이것도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회사는 뭐 초기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나중에 이제 3억 5천만 원이 됐다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자본금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7천억의 PF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7천억을 PF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것이어서 지금 뉴스에 보면 그 SK 회장의 동생이 하고 있는 그 SK 행복나눔센터 재단 이사장인 그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400억을 차용을 해서 그중에 350억을 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나 뭐 3억 5천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화천대유에서도 이렇게 350억 이상의 그 사업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 받은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랑 이 사업에 대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하나은행 금융그룹은 우선 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 우선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제2 우선주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가지고 나머지 이제 화천대유라든지 청암동인 수도자들은 이제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선주가 먼저 가지고 있는데 성남이 가지고 있는 비참여적 우선주라 그래서 자기는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참여하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성남에서는 그 당시에는 2014-15년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값이 지금처럼 수익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2015년도만 하더라도 수도권이 약 15,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 경기도가 약 10,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도 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도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1,822억의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이 공원 조성이라든지 기타 사업비로 해서 합계 5,503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고 2018년도에 1,822억을 먼저 수령하게 되는 과정인데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돈을 주고 사업하고 나서 그 이익이 생기면 민간이 가져갈 것이고 손해가 나면 민간이 손해보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2018년도 뭐 이렇게 분양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수익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공영하고 민간 택지 주기의 공영하고 같이 사업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사회자님 집을 5억에 샀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5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뛰어서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변경해서 6억에 계약하자 할 수 있나요? 5억에 계약했으면 고계약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간에 성남시에서는 자기들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확정 수익을 딱 정해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왜 그러면 안 받아왔느냐? 그걸 안 받은 것이 배임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최초의 계약을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 최초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그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우선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익 되니까 그럼 또 생각을 바꿔서 그럼 성남시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에 화천대유 뭐 잔금이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배당은 1,100억 넘으면 577억을 받은 것에 지금도 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5천만 원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법인 만드는데 설립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지금은 이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게까지 없어도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게끔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조의 문제이고요. 그 사업은 어디서 차용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비용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자기가 자금을 PF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하는 것들은 화천제유가 시행하는 시행사 측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부분인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성남시가 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려는 장치를 안 했느냐 뭐 이 부분입니다. 그건 계약서대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LH가 이런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이후에 25곳에서 총 그 LH가 부담한 개발 부담금이 4,300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개발 부담금 4,300억에는 이 LH가 받은 총 개발 부담금, 택지 개발, 도시 개발 다 포함된 것이고 대장동과 같은 형태의 도시 개발로 한 금액만 따져보고 보면 441억 정도를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H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성남시가 회수한 것이 훨씬 더 많다. 한 번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최초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업 협약할 당시에 청렴 이행 서약서를 사업자로부터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민간 사업자가 뇌물이라든지 부정한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해서 지켜보면 거기서 뭐 뇌물이 나온다든지 기타 부정한 금품을 오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10월 6일에 성남시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 환수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배당금이 1,000배가 넘는 거잖아요. 577억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역대 지금 처음에 그 김만배 씨 회장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아들한테 50억 주 곽상도 아들 곽모 씨한테 줬을 때 그 50억이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라는 네.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역대 우리나라 지금 역대 퇴직금 랭킹 4위더라고요. 지금 삼성 뭐 자동차 뭐 부회장님이 뭐 64억 1등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과 함께 근데 이게 퇴직금이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과금이라고 또 말 돌렸어요. 네. 정상적인 퇴직금을 계산이 안 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으면 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곱하기 근무 연수 그쵸. 5년 9개월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6년으로 치더라도 그럼 1, 2천만 원, 2, 3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산재다. 음. 이명이 생기고 뭐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명이 축구하면 생기고 산재 생기는 거예요? 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바로다. 예. 바로를 하다 보니까 이 이명도 생기고 이래서 예. 그런 위로금을 줬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걸 그대로 고집 믿는 국민이 없겠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6명에게 50억씩 지급하는 그런 클럽 대상자를 50억 발표를 했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은 뭐 곽상도 50억, 뭐 박영수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과연 자식들한테 직접 준 것이냐 아니면 우회에서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적어도 50억을 퇴직금 또는 산재로 줬다고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 그렇죠. 예. 통상의 경우에 산재 같은 경우에도 산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산재가 적용이 돼야 되고 산재도 역시 손해배상과 위로금을 주는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이 절대로 산재로는 나갈 수가 없는 금액이죠. 요즘에 또 계속 올해 상반기부터 수산업자에 그리고 이게 또 화천대유에 또 나오고 있는 박영수 특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딸 지금 퇴직하고 있는데 딸을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뭐 원래는 뉴스에 나오면 5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연 지구가 질수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이런 저런 문제에 이제 소용돌이 휘말리다 보니까 과연 특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기사 보니까 원유철 전 이제 의원 새누리당 의원 예 와이프가 구치소 있을 또 나오고 나서 와이프가 또 여기 또 일했다는 게 또 나왔어요. 다 엮여 있다고 정치권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만 나오고 있고 정작 이재명 의원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뭐 불법 게임장이라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그런 경우에는 다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는 데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그 따져보면은 그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져가는 사람, 누가 돈 관리하고 있느냐? 그 사업으로 해서 얻은 대가를 누가 취했느냐 보면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고 거기에서 뭐 청년의 부위원장 했던 사람이 거기에 설계하고 있고 거기에 그 새누리당의 뭐 비서 출신이었던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어서 이 지금까지 이 화천대유에 그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실제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까지 드러나는 바로는 그 로비의 대상이라든지 돈이 오간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더 밀접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지 사장을 내세웠을 때 그 회사가 누구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무장 비용원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다 수익을 하면서 의사한테 급여를 주고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도 역시 사무장이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자가 누구냐? 그 이익을 취한 자가 그 주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고문단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대법관 출신들. 건순관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법관. 건순이. 예. 그리고 뭐 박영수 특검도 있고 저는 이분이 있는지 되게 신기했었어요. 최순실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예. 이분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특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사면과 관련된 역할을 기대한 거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뭐 저도 변호사로서 이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상당한 그 고문료하고 자문료를 받아가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외부에서 봤을 때 법조인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대가를 가지고 그 많은 그 쟁쟁한 사람들을 고문으로 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문에 참여한 경위라든지 그 비용이라든지 그 실제 한 업무가 뭔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야당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제가 국민의힘 토론회를 다 지켜보니까 5번의 토론회를 보니까 우리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징어 게임 비유하면서 고문단이 결국에는 이 고문단이 그 또 중첩도 되게 돼요. 전에 이재용 지사 저기 파기환송됐던 대법원에서 겹쳐지는 고문단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결국 이 특혜가 그 자금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 자본료로 이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되면은 그 자문한 변호사들에서 그 자문료를 이재명 지사가 지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돈은 화천대유에 소속돼 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 김만배 씨를 조사해 보면 그 자금이 김만배 씨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된 거는 그 1심 무죄, 항소심 뭐 허위사실 공표 300만 원 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는데 그때 7대 5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그 전원 합의체가 있고 또 대법관들로 구성된 서부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결론을 못 내면 합의체로 보내는 것이고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갔을 때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것이고 거기서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죠. 지금 검찰이 어저께인가요? 그 지금 서울시장 어저께 무혐의. 서울시장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불기소 처분한 이유도 역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것과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가 없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무죄로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취지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다 본다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결론인 것이죠. 그 결론이 이재명 지사가 뭐 부정한 청탁을 해서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 서울시장 허위사실 공표죄에도 검찰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재명 지사 변론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렇게 엮는 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나치다. 갑자기 아까 이 서울시장 얘기 나와서 뭐 박영선 후보하고 이제 현 시장이랑 무혐의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같은 날 특종 나온 게 박형준 시장 예. 기소가 됐어요. 아까 LCT 얘기 나왔는데 LCT 물론 그 와이프가 이제 특혜 분양받는 거 무혐의 나오고 중요한 건 4대강 혐의 지시한 거 홍보수석실 때. 이거는 기소해서 됐는데 이게 증거 확실하게 나온 겁니까? 그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결제 서류에 그때 홍보수석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럼 객관적 자료가 검찰에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결제를 하거나 예.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얘기한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를 한 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건 허위 사실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그걸 수용을 할까요?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아니, 나올까요? 지금 예. 일단 그거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박형준 시장은 예, 기소가 기소가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 부분은 뭐 재판을
할 텐데 아까 말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돼서 약간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논점을 잠깐 옆으로 뺐는데요. 박형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돈 받은 사람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 자, 화천대유 주인공 누굽니까? 돈 받은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걸 이제 수사에서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아니,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거 얘기를 안 했어.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돼요. 전 저기 경기 관광공사 사장이었었고 예. 도시개발 본부장이었대. 유동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결국에는 이제 이 본인이 어떻게 이제 그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랑 계약을 했었느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지시했느냐, 그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무원들이나 누가 이렇게 그런 길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유동규가 그 사람들이랑 짜고 성남시에는 배임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 주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데에는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동규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공모를 해서 성남시에는 피해를 주고 그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주려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증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유동규가 그를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직무유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임과는 다른 개념이고 배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주된 업무를 위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뭐 이익을 취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배임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유동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단독적으로 한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계속 그거를 유동규는 곧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아까 이 말씀드린데 이재명 시장은 그 당시에 우리는 확정적 수익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정 변경이라는 사정이 변화가 됐다고 해서 예. 계약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어서 유동규의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민간 사업자로부터 자기가 개별적으로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랑 결탁해서 그쪽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뇌물이나 기타 이익을 얻고 그 사람한테 얼마큼 또 수익을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한 게 없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무관한 것이 우리 되겠죠. 결국 유동규가 키포인트예요. 그러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11일 날 조사한다고 하니까 예. 김만배 씨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계약 체결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김만배 유동규를 조사해 보면 수익 구조라든지 실제로 돈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어떤 민간 사업자한테 얼마를 줬니 많이 뭐 개발업체도 줬느니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 조사해 보면 알려지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민간에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나누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녹취록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네. 그 당시에 성남시 의장한테 30억, 뭐 의원한테 20억, 뭐 기타 로비 자금 350억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 계속 그 공영 개발을 반대했고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찬성하고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니까 뭐 그쪽에 로비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의장도 역시 그쪽 소속이 그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화천대유 하는 사업들은 이제 성남시하고는 딱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예. 나머지 이제 자기들이 뭐 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천시의 또 지역위원장 우리 서른 위원장님 국회의원 시끄럽습니다. 이거 이재명 지사 뭐 지금 선거운동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서른 위원장님이 이제 이낙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 이전부터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유동규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표현하신 거죠. 우려를 많이 표현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내일 모레면 이제 뭐 10일 날이면은 후보가 확정되고 지금 3차 선거 인단에도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여기셨나 보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세게 발언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많이 센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좀 우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이 통합선대위를 꾸리기 위한 지금 기구들을 만들고 하고 있어서 예, 예. 결국에는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원팀이 되는데 다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동 논란 쟁점 총 정리해 주신 조영익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